네, 반갑습니다. 국제거래법 제15주차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차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4회 시분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 해결 관련해서 국제 상사 중재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그 외국 중재 판정은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 부분을 공부하다가 중단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재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뉴욕 협약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가 있습니다. 1988년도 판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1971년인가요? 70년대에 이 뉴욕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당사국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1973년도 조약이네요. 조약 번호가 있어요. 우리 외무부 홈페이지 가보시면 조약 번호대로 쭉 조약이 나와 있습니다. 모파인가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무부 홈페이지 가면 있고요. 조약에 관련해서 조약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국 중재 판정이 위 협약에 의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당해 중재 판정이 위 협약의 적용 대상인 동협약 제1조 1호 소정의 중재 판정이어야 하고, 제일 먼저 규정해야 될 게 중재 판정이 뭐냐, 집행해야 될 중재 판정이 뭐냐 이거겠죠. 협약 제1조 1호 정해져 있어요. 또한 당해 중재 판정이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면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재 합의, 중재 계약이 있어야 되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전적, 사후적 뭐 중재 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가 필요합니다. 위 협약에 의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요구를 받은 집행국 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중재 판정서와 중재 합의서를 검토하여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재 판정서, 중재 합의서, 서면에 의해서 중재 합의를 했다. 검토하여 당해 중재 판정 위 조건에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뭐 중재 합의서가 없달지, 제출되지 않았달지, 뭐 그럼 안 되겠죠. 집행 거부 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 점에서 당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중재 판정에 해당이 되느냐, 제1조 제1호 소정,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 그리고 중재 판정서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를 보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승인 거부사 그게 충족이 되었다. 그러면 승인 거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승인 거부 사유 관련해서 쭉 살펴봤죠. 다음으로 이제 중재 판정 이전의 집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재 판정이 나기 이전에 어떤 집행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중재 합의 자체의 집행에 관한 문제, 중재 절차 효율적 진행을 위한 가처분 조치 같은 임시 구제 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종국적인 중재 판정이 있기 전에 어떤 집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중재 합의 집행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중재 합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첫째 문제는 표준적인 중재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에 하여 실제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요. 그러니까 중재 합의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본안전 항변이 됩니다. 제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본안전 항변 또는 방소의 항변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소송을 제소하는 걸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방소 항변.
자, 그런 합의가 있느냐? 그 문제도 다투질 수 있습니다, 실제. 둘째 문제는 성립한 중재 합의가 중재에 의하여 해결 가능한 것이고 공소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인지 여부. 그러니까 중재 합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중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분쟁이 아니고 또 공소 양속에 또 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재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강행 규정, 공적 질서에 관한 강행 규정 위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중재 합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문제는 유효한 중재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 중재 조항에 의해서 문제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한 중재 합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과연 실제로 중재 조항에 따라서 중재 회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재 합의 집행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뉴욕 협약 제2조 1항을 보면 중재 합의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나왔죠? 구두에 의한 중재 합의는 뉴욕 협약상 유효한 중재 합의가 아닙니다. 이어서 뉴욕 협약 제2조 1항은 서면에 의한 합의, 그러니까 소위 agreement in writing, 서면에 의한 합의는 계약 내의 중재 조항이나 중재 합의에 의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되거나 서신이나 전보에 의하여 교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서명되지 않은 중재합의나 합의와 서명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과연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지법에 의하여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정지법, 특히 그 중재지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뉴욕 협약 제7조 1항은 동협약의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채약국의 다자 간 또는 양자 간 협정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뉴욕 협약은 그 협약 자체로 효력을 갖는 것이지 다른 협약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들 협정에 의해 서면에 의한 합의가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법정지법 또 이 다른 다른 국제조약도 뭐 법정지법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면에 의한 합의에 해당이 되느냐, 이 문제가 법정지법 다른 국제조약에 따라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 1990년도 판례인데요. 한번 볼까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 중재 조항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중재 조항에서 어느 일반 계약 당사자의 중재 신청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쌍방 계약 당사자들은 모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니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 조항을 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인 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사법 영역, 계약법 영역에서는 이 당사자 자치 원칙이 중요하고요. 이 중재 절차 관련해서도 당사자 자치 원칙이 골간을 이루는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최우선한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상관행위랄지 임의 규정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강행 규정에만 반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보느냐,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조사, 증거에 의한 판단, 그리고 경험칙, 경험칙 같은 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뭐 로스쿨 지나가고 법률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의 법률가는 사회의 뭐 피실험 대상자 비슷합니다. 사회를 많이 경험하고 사회를 많이 알아야 돼. 경험칙, 논리칙, 공부를 많이 해서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칙, 논리칙을 적용해서
법을 해석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해 내야죠. 자,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당사자든지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로 봐야 된다. 자, 매매 계약 후 중재 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은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다라고 규정한 경우, 그것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으로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이 매도인의 다른 주장이 우선하도록 하고,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결정에 대해 중재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이행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에 관한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일 뿐, 매도인에게 일방적인 중재 신청권을 부여하고 매수인에게는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조항, 중재 조항 해석에 있어서 매수인도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상 이제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그 매도인만이 중재 신청권이 있다 뭐 그렇게 합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중재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매수인도 이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해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가 매수인까지 중재 신청권을 부여하려는 의사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재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중재합의가 유효하냐? 그 유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가 개시되고 진행되기 위해서 그 중재합의가 유효한 것이야만 물론이다. 중재합의가 무효로 판단된 때는 그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 판정은 취소 대상이 된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뉴욕협약은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재합의가 유효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도 법의 기초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어느 법을 적용해서 판단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이 중거법이 된다. 다만 합의된 중거법이 없을 때에는 중재 판정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그리고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합의라는 사실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중재합의는 뭐 사전적 중재합의가 있고요, 사후적 중재합의가 있는데, 결국 그 독립된 계약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Doctrine of Separability, Severability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버 하면은 끊다라는 뜻이죠. 또는 뭐 separability, 분리, separate, separability라고 그러죠. 분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octrine of severability, doctrine of separability 하면은 그 원 계약과 이게 독립해서 존재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원 계약에 관해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그걸 예상해서 중재 조항을 줬는데, 원 계약에 이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말미에 이제 포함이 있죠. 그래서 원 계약이 취소되면은 중재 조항도 뭐 취소되고 뭐 무효로 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중재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재법 제8조 3항에 의하면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신, 전보, 전신 및 모사 전송, 기타 통신 수단에 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망까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금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뉴욕 협약상이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그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 뭐 중재합의 유효성 관련해서 판단할 때는 이러한 법을 기본으로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990년 2월 13일 대법원 판례입니다. 중재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나 그 효력은 중재가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이나 중재조항의 중거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아까 우리나라 중재법 봤죠? 우리나라 법원이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 합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그 중재 판정 뭐 취소랄지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은 그 중재법에 따라서 그 중재 계약, 중재 합의 유효성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재 조항 자체에 중거법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중거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재 합의와 분쟁의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그리고 분쟁의 내용으로 된 사항이 그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에 의하기로 예정된 사항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 합의가 유효하고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그 중재 합의에 따라서 중재로 해결돼야 할 분쟁이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얘가 있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은 물품 매매 계약이 중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때 제조물 책임이나 불법 행위와 관련된 분쟁이 이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러한 성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품 매매 계약상 중재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제조물 책임, 불법 행위와 관련된 분쟁도 이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재 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거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물품 매매 계약상 중재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을 물리대로 쭉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확장 해석해서 그 물품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물품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 불법 행위와 관련된 분쟁도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이 당사자들이 중거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거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91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중재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항변을 제출하는 의미 없이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수 항변은 제출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항변을 본안 전 항변, 방수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안의 항변하고 이렇게 실체적 그 사안의 실체적 부분에 관한 항변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뭐 어제 그제 우리 뭐 윤석열 검찰총장인가요? 그 직무집행 배제 명령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서 그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직무집행 배제가 되면 이제 곧 임기가 끝날 텐데 나중에 다퉈봤자 뭐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유로 해서 그 직무집행 배제 명령 정지 명령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요. 이제 법원의 결정은 이때 본안의 문제, 그러니까 그 사안의 실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이 있었느냐, 뭐 여기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가처분에 관련한
어떤 가처분의 필요성 문제만을 판단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본안에 관한 문제, 실체적 부분에 관한 문제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본안전항변, 방수항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처분의 기본 요건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요컨대 그 민상사 재판 절차에서 이 본안전항변, 방수항변하고요. 본안에 관한 다툼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권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관할권 같은 것도 이제 응소 관할이 생기려면은 그 수동적 당사자가 출석해서 본안에 관해서 진술해야 응소 관할이 생깁니다. 출석은 했는데 본안에 관해서 진술하지 않고 본안전 항변이랄지 이건 관할권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한달지 그러면은 그것은 응소 관할이 생기지 않아요. 또 그러한 경우에 뭐 걸석 재판이랄지 이해불출석, 그 민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문제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응소 관할이 생기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방수항변, 본안전항변하고 본안에 관한 문제, 본안에 관한 진술, 뭐 여기 나와 있는 본안의 항변,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시 구제 조치, 중재 절차에서도 이제 임시 구제 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소송 절차에 유치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되고 법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재합의가 있으면 이제 중재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중재 판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중재 절차에 조력하기 위하여 압류나 가압류와 같은 임시구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재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이제 문제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임시구제 조치는 당연히 이제 중재 판정이 있기 전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법원이 이제 임시 구제 조치는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 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게 되면 뭐 무효 취소 관련해서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고요. 이제 임시 구제 조치 관련해서 법원이 어떻게 조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법원의 관여는 통치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서 이거 봐야 됩니다. 뉴욕 협약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 구제 조치가 가능한 여부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한 임시 조치를 구하고자 하는 국가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 구제 조치는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국가법이 그러한 중재 절차에서의 임시구제 조치를 허용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운시트랄 모범법 제9조는 당사자가 중재 절차 이전 또는 그 진행 중에 법원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구하는 것과 법원이 그러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중재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런 임시구제 조치를 법원이 제공하더라도 중재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재합의에 의하여 중재합의에 의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본안전항변, 방수항변 얘기했죠. 중재합의가 있으면 직소할 수 없습니다. 직소.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직소할 수 없고 재판관할권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때 법원은 임시구제조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것이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조치 허용 여부는 이제 그 중거법 중재조항에서 지정된 중거법 또는 그 법정지 국가의 법에 기초해서 판단하되 그 당사자 간 중재 합의의 취지를 잘 고려해서 임시조치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중재 판정이 있고 나서 이걸 집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재 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법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보면은 유효한 중재 합의에 따라 진행된 중재 절차의 결과로서 내진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중재 판정은 최종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중재 판정은 이제 보통 종국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당사자가 그들 간 계약의 일정한 국가에서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중재 조항을 둔 때에는 동국과 법원은 중재 합의가 없었더라면 가졌을 재판 권한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중재가 있은 국가 법원에 의한 중재 판정을 사법적 심사가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중재 판정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어요. 뉴욕 협약과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운시트랄 모범법은 첫째,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 무효.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라거나 당사자가 사법상 무능력자라거나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중재 절차의 불충분한 통지, 중재 합의 범위를 벗어난 중재 판정, 그리고 중재 절차가 권한 없이 또는 비합법적으로 행하여진 것, 그리고 중재 판정이 이루어진 국가 법에 따라 중재 판정이 당사자에게 아직 구속력이 없거나 배제되거나 또는 중지된 것 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당사자가 취소를 구한 때에는 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중재 절차와 관련한 중대한 하자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법원에 의해서 중재 판정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서에 관한 중재 판정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직권에 의한 중재 판정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직권에 의해서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해서 뉴욕 협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절차 단계상 뉴욕 협약 조항들이 이제 문제되는데요. 뉴욕 협약의 핵심은 바로 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이 부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협약 제7조 2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1923년 중재 조항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1927년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이들 협약에 비하여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뉴욕 협약 이전에 뭐 이런 몇 가지 협약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재 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해서 이제 뉴욕 협약 1958년인가요? 50년대 체결된 협약인데 이 새로운 뉴욕 협약은 이 중재 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해서 비약적인 어떤 진보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1927년 제네바 협약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집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부과시키고 있음에 반하여 뉴욕 협약은 집행을 막으려는 당사자에게 증명 책임을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다툼이 있는 이런 절차에서 증명 책임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재 판정 무효의 사유도 앞에서 설명한 7가지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 협약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 협약으로 지금 가입 당사국도 많고 실제로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그런 협약입니다. 뉴욕 협약은 판정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내려졌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 합의가 있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중재 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뉴욕 협약은 판정을 승인하거나 집행하는 국가가 중재 판정의 본안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본안, 아까 그 본안의 항변, 본안 전 항변, 본안이란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중재 판정의 당부, 실체적 그 부분에 관한 사법적 심사를 하지 않고 그 중재 판정서, 아까 말씀드린 중재 판정서하고 중재 합의서, 서면에 한 중재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 제출된 경우에 그 중재 판정으로서의 뉴욕 협약이 규정하는 중재 판정으로서의 적격성이 있고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이 하지 않는 한 본안에 대한 사법적 심사 없이 그 외국 중재 판정이 승인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의 협약으로서 매우 성공한 협약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4회차 시 강의를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회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